안녕하세요, 다이길입니다. 저번 편에 이어서 왜 테슬라가 표준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일론 머스크가 어떤 판을 만들었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마스터 플랜 3를 언급한 2022년 3월 17일부터 4월 8일까지 단 3주간 엔비디아의 추격과 일론 머스크의 한방이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추격을 허용한 테슬라, 여기에는 거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4분기 실적 발표, 일론 머스크는 모두가 기대했던 신차 발표 대신 로보틱스 프로젝트를 우선순위로 언급하고 시장에 실망감을 안깁니다. 월가는 기다렸다는 듯이 폭격을 가하고 테슬라는 실적 대박에도 불구하고 당일 주가는 마이너스 12%나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보틱스로의 사업 전환이나 확장이 아닌 자동차 시장 정복을 위한 거대한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2022년 3월 17일, 일론 머스크는 마스터 플랜 3를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20일, 일론 머스크는 대규모 생산 체제 예고와 함께 그 거대한 퍼즐판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젠슨왕은 이 틈을 타 업계 표준 선점을 향한 선제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엔비디아는 자신들만의 유리한 점을 찾아내고 이기는 게임을 하는 역전 용사들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젠슨왕의 준비된 선제 공격은 항상 전세를 역전시켜 왔습니다. 2022년 3월 23일 젠슨왕은 GTC 202에서 대대적인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겉보기에는 자율주행 같아 보이지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한 벤츠의 데모는 커넥티드카의 비전이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은 기술적 난관 이전에 넘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아무리 테슬라의 FSD가 우세하다 해도 인프라와 법적인 문제, 사회적 동의까지 얻어야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자율주행은 단계별로 승인되면서 차 안에서 조금씩 헛짓하는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인포테인먼트 중심의 커넥티드카의 경제가 먼저 깔리게 되죠.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이 결합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체가 없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선빵은 그 구체적 실체를 벤츠라는 브랜드와 함께 제시하면서 커넥티드카의 표준부터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겁니다. 테슬라는 전기차가 아니라 자동차 브랜드로서 극복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다시 말하는데 아직 절대 다수는 테슬라 이름만 알거나 눈앞의 디스플레이와 물리 버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또 테슬라는 마감이나 애프터 서비스에서 다른 자동차 브랜드에 비해 뒤처지는 인식까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볼 때도 대다수는 비슷한 값이면 벤츠를 사겠다는 인식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엔비디아는 10년의 인포테인먼트 노하우까지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로 개성돼서 전통적인 브랜드들이랑 결합을 하면 다가오는 커넥티드카의 경제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안 쓰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일단 먼저 쓰이게 한 다음 시장의 룰을 주도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게임을 풀어가면서 이노베이션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겨왔습니다. 이것이 3명의 스타트업이 인텔과 AMD라는 공룡을 물었더니 필승법입니다. 무조건 많이 쓰면 표준이 됩니다. 자율주행 초기 시장을 커넥티드카의 쪽수로 압도하면 흐름은 엔비디아 진영으로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엔비디아가 노리는 것은 2등 포지션이 아닙니다. 선점 이미지를 통한 최초 타이틀 획득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앞서도 법적 제도와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나오더라도 상용화되는 건 자율주행 1, 2단계부터예요. 젠슨왕은 숱한 비즈니스 전쟁 속에서 그 메커니즘을 본능적으로 알고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고 커넥티드카의 경제가 그 빈틈이었던 겁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3일 뒤 2022년 3월 26일 일론 머스크는 2030년 초까지 2천만 대 생산 목표를 발표합니다. 아다시피 테슬라가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은 외부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먼저 내더라도 상용화까지 부숴야 되는 관문이 험난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테슬라도 초기 자율주행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선 커넥티드카의 표준부터 잡아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답은 힘들지만 간단합니다. 많이 쓰게 해서 업계 표준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업계 표준은
초기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의 업계 표준이 됩니다.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의 디바이스가 되고 이것은 거대한 움직이는 경제가 됩니다. 지금은 손 안 대고 자동으로 운전되는 것만 봐도 신기하고 재밌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점차 익숙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다시피 벤츠는 차에서 헛짓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책임까지 지겠다는 정책까지 발표했습니다. 차 안에서 인터넷으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문화, 이것이 커넥티드카 경제의 핵심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되는 것들이 자동차로 옮겨와서 상호작용하는 경제가 먼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스마트폰의 시장입니다. 이 거대한 커넥티드카,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는 플랫폼이 자율주행 시대의 경제를 쥐기 때문에 꼭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5G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커넥티드카의 경제를 만들어내는 건 IT 산업군이 됩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 먼저 업계 표준이 되느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다가올 소프트웨어 전쟁이에요. 앱스토어의 메인스트림이 자동차로 이동하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진짜 노리는 시장이 이겁니다. 아다시피 확장성이나 규모를 볼 때 소프트웨어 시장이 더 거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쪽수로 밀어붙이고 선점한 다음에 표준을 만들겠다는 게 엔비디아의 전략입니다. 엔비디아한테는 충분히 시간이 있고 엔비디아는 언제나 이기는 게임을 해왔죠. 표준을 먼저 잡게 되면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그 표준의 힘, 예를 들어서 이건 애플의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이라는 건데 iOS 앱 제작을 위한 매뉴얼입니다. 강제적인 룰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야 좋다는 참고서인데 이게 사실상 iOS 디자이너나 개발자뿐만 아니라 업계 사람은 다 알아야 되는 상식입니다. 앱 서비스 트렌드는 거의 iOS에서 다 파생되고 따라가게 됩니다. 아다시피 무조건 애플이 하면 표준이 되어버리죠.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노치 디자인, 애플이 처음 한 거 아니죠. 에센셜 안드로이드 폰이 처음 했는데 사장될 뻔 하다가 애플이 하니까 그냥 다 따라하는 겁니다. 다크 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 애플이 다크 모드라고 이름 붙이고 하니까 업계 전체가 소스 코드 갈아엎으면서 따라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표준의 힘입니다. 소프트웨어는 표준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누가 그 표준이 되냐가 정말 큰 관건입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벌써 유저들이 테슬라가 오픈소스화되고 앱스토어가 있다는 가정하에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디자인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스마트폰 앱스토어가 아니라 카 앱스토어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개발자 생태계가 생기고 지금의 iOS, 구글 앱스토어 같은 거대한 마켓이 생겨난다는 거지. 왜냐면 앞으로 자율주행까지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 OS로 가야 됩니다. 자동차 OS 전쟁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것도 엔비디아가 다 손대고 있다는 거지. 벤츠는 자사 MBOS 발표했습니다. 개발자 생태계가 구축되고 소프트웨어 경제가 폭발하려면 표준이 먼저 정착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먼저 잡는 놈이 임자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동차가 포스트 스마트폰 시장이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결국 차를 스마트폰만큼 안 바꾸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올릴 매출은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전기차 자율주행에 목숨 거는 겁니다. 이건 전 산업이 달린 문제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매출에만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경쟁은 당연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의 강점은 기술력뿐만이 아니죠. 벤츠 같은 브랜드를 자사 마케팅에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5일에는 폭스바겐이 로보택시 계획까지 발표합니다. 바로 다음날 GM과 혼다는 2027년까지 3만 불대 보급형 전기차 생산을 발표합니다. 테슬라가 저가형 전기차 개발을 중단한 상태에서 이것은 효과적인 선제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간과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선빵 잘 찐다고 표준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소비자는 더더욱 영리해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과 GM, 혼다가 하는 마케팅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이제 실체 없는 마케팅이 먹히는 시대가 아니죠. 선점 효과는 중요합니다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애플입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기 때문입니다.
표준을 잡기 위해서는 열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기술 이전의 차원이 다른 브랜딩의 문제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열광시켜야 됩니다. 왜 열광시켜야 되느냐? 바로 열광이 문화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를 열광하게 하고 사게 만드는 것은 이통사와의 알력 싸움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제 아무리 힘든 상대라 해봤자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선택을 받는다면 유리하게 게임을 전개할 수 있죠. 이래서 표준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통사한테는 갑질 좀 해도 됩니다. 오히려 갑질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통 이통사가 엮이는 이상 갑질을 하냐 당하냐 둘 중 하나인 케이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은 어떻게 사람들을 열광시키는지 잘 알고 있고 둘 다 같은 엔지니어입니다. 젠슨 황은 자그마치 30년간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게이머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열광시켜온 사람입니다. GTC 2020의 메타보스부터 GTC 2022에서는 게이머를 넘어서 전세계를 열광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험치로 따지고 보면 젠슨 황이 이런 쪽에서 한 수 위에요. 일론 머스크는 원래 대인관계를 좀 어려워하는 스타일이라 무대 퍼포먼스는 젠슨 황보다 약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8일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 로드쇼에서 GTC와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된 로드스터를 타고 등장한 일론 머스크는 텍사스가 열광할 드림만 골라서 하는 믿기 힘든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미국에서 텍사스 사람들의 텍사스 부심은 세계 1등입니다. 이 키노트에서 일론 머스크는 계속 크다는 걸 강조합니다. 미국이 대체로 크고 아름다운 걸 사랑하는데 텍사스는 더 심합니다. 텍사스로 본사로 옮긴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본사 이전 이유에 대해서 그 일론 머스크가 맞나 할 정도의 끝판왕급 드립을 칩니다. 캘리포니아를 디스하면서 더 크기 위해서 텍사스로 왔다고 합니다. 아다시피 텍사스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죠. 이 드립 한 방으로 미국 프론티어 정신의 상징인 텍사스를 완벽하게 열광시킵니다. 또 텍사스의 컨셉에 맞게 마치 모델 Y가 텍사스를 질주하는 야생마 떼와 같은 이미지 브랜딩은 애플에서나 할 수 있는 궁극의 브랜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 임팩트의 키노트 처음 봅니다. 키노트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끝판왕입니다. 안타깝지만 젠슨 황은 여기까지가 아닐까 합니다. 이 키노트 한 방에 사실상 엔비디아 진영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져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사실상 기가 베를린에서 게임은 이미 끝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고생을 하면서 하필 독일을 뚫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같은 돈이면 테슬라보다 벤츠를 사는 게 글로벌 표준이라 했습니다만 이게 유럽에서는 다른 얘기입니다. 지속가능 친환경은 유럽인에게 있어서 생활이에요. 휴대폰 한 개 5년을 쓰는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유럽은 10년 전부터 탄소 배출권 규제가 제일 강력한 곳이었습니다. 아예 자동차가 못 다니는 구역도 정말 많습니다. 벤츠가 설령 공격적인 양산을 한다 해도 이미지 때문에 못 이깁니다. 아다시피 벤츠, 폭스바겐, 나치 전문기업이죠. 유럽인들은 차라리 돈 더 주더라도 테슬라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비싸지만 보급만 빨리 되면 그 어떤 독일 브랜드보다 빠른 선점이 가능한 게 유럽 시장입니다. 테슬라가 유럽에서 노리는 건 전기 자동차나 자율주행 시장 선점의 레벨이 아닙니다. 바로 기가 베를린은 유럽 자동차 시장 전체를 접수하겠다는 의도였던 겁니다. 이 때문에 독일 적폐들이 목숨 걸고 기가 베를린 완공에 방해 공작을 했던 겁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까지 접수가 되면 글로벌 표준은 거의 장악한 거나 다름없게 됩니다. 잠깐만 여기서 그래도 아직 의문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로보틱스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왜 로봇 프로젝트를 서두르고 있을까요? 이것도 의외로 간단합니다. 테슬라가 제 아무리 기계화가 잘 돼 있다 해도 결국 정밀 작업은 사람이 안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손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만들다 보면 귀찮은 잡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이미 일론 머스크는 로봇을 테슬라 공장에서 쓸 거다라고 명시한 상태죠. 로봇은 바로
현장 기술자들의 생산성 증대가 목적입니다. 굳이 사람이 안 해도 되는 일을 가능한 로봇한테 맡기는 시스템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시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 현장 기술자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바로 테슬라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마감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또 하나, 기가베를린에서 공개된 도색 기술. 타업체가 20시간 걸리는 것을 테슬라는 단 5시간 만에 하는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에서는 테슬라의 주간 생산량이 포드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첨단인 기가베를린과 기가 오스틴이 가동되고 내년부터는 로봇까지 가세를 하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대량 생산이 되면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생산성과 퀄리티가 비약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테슬라의 마감 문제는 사실상 거의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미 이 상태에서 퀄리티가 더 좋아지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이미 자체 앱스토어를 개발 중이고 올해 안에 런칭될 확률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실 자체 앱스토어에 언급한 게 2014년도의 일이고요. 2019년도에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오픈소스 매니아죠. 이미 테슬라 앱스토어에서 돌아갈 개발자 생태계까지 설계해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표준을 잡을 판을 다 만들어 놓고 터뜨릴 타이밍만 잡고 있는 겁니다. 로보택시도 마찬가지. 아까 말했다시피 자율주행은 단계별로 이행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제일 먼저 서비스가 적용되는 건 대중교통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전용 차선이 따로 생기고 로보택시 같은 대중교통부터 단계적으로 실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테슬라는 택시의 메카인 뉴욕에서 이미 법적 절차까지 먼저 뚫어놨습니다. 지금 모델 Y 택시도 뉴욕에 다니고 있는데요. 4월 8일 키노트에서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 전용 차량까지 설계한다고 발표합니다. 대중교통까지 이미 테슬라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이에요. 그리고 4월 8일의 키노트에서 인포테인먼트까지 확인 사살을 해버립니다. 사이버 로드쇼에서 보여준 테슬라의 인포테인먼트는 엔터테인먼트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자율주행 시연이 아니라 인포테인먼트만 작정하고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TC 202가 자율주행도 아니고 커넥티드 카도 아닌 어중간한 데모를 보여준 것에 비해서 테슬라는 전 연령층이 확실히 차 안에서 어떻게 컨텐츠를 소비하고 즐기는지 구체적인 실체를 보여줬습니다. 심지어는 개까지 컨텐츠를 소비하네요. 아까 말했듯이 전기차도 결국 스마트폰처럼 매년 바꾸는 게 아니고 10대랑 아이들이 다 소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커넥티드카 시장도 소프트웨어 중심의 시장이 더 커지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빈틈을 잘 파고들었던 것 같지만 사실 테슬라가 커넥티드카 시장 선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동차는 이제 디바이스입니다. 그 이치로 볼 때 왜 아이폰이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냐면 결국 소프트웨어 파워입니다. 테슬라는 모빌리티 시대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파워가 뭔지 이번 키노트에서 끝판왕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것은 미리 준비해놓고 카운터를 날릴 찬스만 기다린 겁니다. 정리를 하면 우선 전기차 보급층대로 커넥티드카의 어깨 표준을 잡습니다. 소프트웨어 시장까지 잡으면 전기차는 테슬라라는 공식이 생깁니다. 여기서 테슬라봇은 생산성을 대폭 증대시키고 품질 향상을 위한 메소드입니다. 이걸로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기 자동차나 자율주행의 차원이 아닙니다. 마스터 플랜 3의 핵심은 생산 혁명을 통한 자동차 시장 정복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어깨 표준이 되면 자율주행 인프라도 거기 맞춰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달성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이치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포스트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거대한 소프트웨어 시장 선점 때문에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최선의 선택은 이길 수밖에 없는 판을 만드는 건데 일론 머스크는 미리 이 판을 완성하고 3주에 걸쳐서 터뜨린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마스터 플랜 3는 그냥 전기차 대량 생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자동차 시장의 메커니즘을 그냥 갈아엎겠다는 의도입니다. 뜸을 들이거나 밀당을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거대한 한방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 기술 이전에서 병법에서 압도하지 않았나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엔지니어 이미지가 강한데 인문학에 정통한 사람이란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이길 수밖에 없는 판을 만들어 놓고 상대를 끌어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전략은 손자병법 그 자체입니다. 끌려다니는 게임을 하지 않는 젠슨 황이라지만 이미 병법에서 완전히 쉬고 있어요. 젠슨 황이 선빵의 달인이라지만 이미 판 자체가 선빵을 치면 칠수록 도로 불리해지는 형태입니다. 기술력을 떠나서 경영 전략적으로도 완전히 테슬라가 만든 판 안에서 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정통한 일론 머스크, 특히 전쟁사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 하는데요. 완전한 승리를 위한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제가 테슬라의 시대를 확신하는 것은 기술 우위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최후의 승자는 항상 문화를 지배하는 자였습니다. 예를 들어 왜 몽골 제국이 90년 만에 멸망하고 중국에 흡수되었겠습니까? 결정적 원인은 문화 승리에 실패하고 문명을 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사실상 문화를 만들고 점령했습니다. 경쟁자들이 실체 없는 마케팅에 헛돈 쓸 동안 테슬라는 실질적인 문화 승리를 거두면서 최초의 전기차라는 이미지에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스마트폰은 아이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왜 아이폰이 최초로 인식되냐면 잡스와 애플이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점 때문이라도 테슬라가 포스트 애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전기차도 테슬라 이전에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고 있는 길은 정확히 잡스가 애플에서 한 것, 아니 그 이상입니다. 유럽 문명의 마지막 자존심인 독일을 뚫어내고 미국 개척 정신의 상징인 텍사스를 품으면서 기술과 문화를 동시에 선점했습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문명을 선점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텍사스로 본사를 옮긴 건 상징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말했다시피 텍사스는 미국 개척 정신의 상징입니다. 이 텍사스에서 인류 최대 규모의 사업을 하겠다는 말은 곧 화성 개척 의지의 상징도 됩니다.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4월 8일 사이버 로드쇼는 잡스의 첫 번째 아이폰 키노트에 버금가는 기념비적인 키노트입니다. 이 컬처를 만들고 팬덤을 형성하는 문화가 애플에서 테슬라로 계승된 날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스토리입니다. 하필 4월 8일에 이 기념비적인 키노트를 하고 사이버 트럭을 발표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날 사이버 트럭의 주인공은 일론 머스크가 아닌 수석 디자이너 홀츠하우젠이었습니다. 정확히 13년 전 2009년 4월 8일 모델 S 발표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 13년 전에도 모델 S와 함께 등장한 인물이 홀츠하우젠이었습니다. 2009년 저 때가 막 파산 위기에서 벗어난 때였는데 아직 자체 공장도 없었고 저긴 창고였습니다. 아다시피 홀츠하우젠은 테슬라가 파산 직전인 2008년에 조인하고 그 후에도 일론 머스크와 같이 수많은 파산 위기를 겪으면서 테슬라의 역사를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13년 전에 그날을 기념하면서 사이버 트럭의 공로를 전후 홀츠하우젠에게 돌립니다. 파산의 문턱에서 시작된 스타트업 신화가 아직까지 계속되는 회사. 일론 머스크가 항상 키노트에서 강조하는 건 개인의 업적보다는 팀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날의 키노트에서도 오늘날의 업적을 팀에게 돌립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실패할 거라 봤다고 합니다. 좋게 봐서 10%의 성공 확률이었다고 하는데 2008년부터 시작된 그 테슬라 팀의 신화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술은 결국 모방할 수 있고 공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토리는 따라 할 수도 없고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벤츠에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벤츠가 아무리 따라잡아봤자 결국 전범기업이라는 낙인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체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도 이런 극적인 스토리를 가진 회사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 스토리가 계속되는 한 역사는 테슬라를 최초의 전기차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